자, 교재를 어디를 일단 보시냐면 13페이지를 보십시오. 행정청하고 행정청이 수많은 행정작용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있을 것이고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심판인데 먼저 이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불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아니라 행정불복. 두 가지가 있었어요. 크게.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고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의 의의를 쓰실 때는 요 말이 들어가셔야 돼요. 행정불복수단이다. 그런데 이제 다르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다른데,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순수하게 뭡니까? 행정적 방법에 의한 불복이에요. 그러면 이의신청의 의의를 쓰실 때 어떻게 쓰십니까? 행정청의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불복인데 행정심판이 아닌 행정불복. 행정불복인데 행정심판이 아닌 것. 이렇게. 자, 문제는 요 이의신청 개별법에서 이제 문제죠. 이 행정작용에 대해서 개별법에 이의신청이라든가 뭐 심사청구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때로는 형식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로 돼 있지만 행정심판이 되는 경우가 있고 행정심판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심판으로 보게 되면 이의신청이라도 행정심판에 해당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 거친 결정과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를 못해요. 그리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 같은 것도 여기는 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여기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같은 거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꼭 답안에 작성을 하셔야 될 것이 이제 요거 구별하는 걸 작성을 하셔야죠. 뭘로 구별할 것이냐. 이때 학설은 심판 기관을 기준으로 하자는 설이 있고 절차죠. 절차를 기준으로 하자는 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뭘 꼭 쓰셔야 됩니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로 돼 있는데 이게 준사법적 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심판, 준사법적 절차가 아니라면 이의신청. 기억나시죠? 결국은 여기 두 가지를 다 구별을 하되 결론을 내실 때는 준사법적 절차를 기준으로 이걸 거치냐 안 거치냐. 그러면 이때 이제 사안을 구별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이 처분을 한 행정청한테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이의신청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요 처분행정청이 아닌 다른 어떤 뭐 상급기관이나 독립적 기관한테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서 별도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론을 냈다면 행정심판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행정심판이 당한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를 못합니다. 요걸 이제 하나 구별하시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쟁점이 이제 이의신청에 해당해요. 이의신청에 해당하는데 이의신청을 거쳐서 여기에 따라 결정을 했겠죠. 그러면 보세요. 행정청의 처분이 하나 있고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이 또 하나 나왔잖아요. 이때 심판은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냐 이런 뜻이에요. 심판 대상.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행정청이 처음에 1차적으로 거부를 했다가 이의신청 거쳐가지고 2차적으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럴 때.
그럴 때 여기를 갖고 들어가냐? 아니면 처음에 1차 후보 갖고 들어가냐 이렇게. 구별 뭘로 한다 했습니까? 결국은 단순하게 원처분을 단순하게 그냥 판단하고 끝났다. 그러면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심사 절차 없이 그러면은 여기 기각결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분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새로운 이의신청을 새로운 신청으로 보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시 기각결정했다면 그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여기를 기준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이때 이제 차이점이 심판 청구 기간하고 연결이 돼요. 원래 처분 가지고 들어갈 때는 원처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는 별도의 새로운 처분이니까 이쪽이 기준이 될 확률이 높죠. 물론 이제 요리 가더라도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 거치면 일단 기준을 뭘로 잡다 했습니까? 심판 청구 기간을 이의신청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180일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여기 지금 이의신청으로 봐야 되냐 심판으로 봐야 되냐 이 부분이 연도 13페이지 그러니까 12페이지 13페이지 사례 1번 넘기시면 사례 2번 사례 3번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뭘 대상으로 해야 될까? 여기가 사례 4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를 봤던 거예요. 이게 보시면 원처분을 취소 변경했을 때 그다음에 원처분을 유지하는 기각결정했을 때 여기가 문제를 했죠. 이 원처분을 유지하는 기각결정했을 때 원처분이 대상이냐 아니면 요 기각결정이 대상이냐 구별할 때는 별도의 어차피 신청은 있겠지만 독립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독립적 판단했다면 그러면 새로운 기각결정이 새로운 처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먼저 이걸 구별하신 다음에 우리는 이제 행정심판으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 꼭 기억을 하실 게 행정심판의 종류를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 아시죠? 뭐뭐 있어요? 취소심판, 무효동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그때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청이 뭡니까?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심판이 청구가 되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있을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이 아닙니까? 여기도 심판을 담당하는 행정청이에요. 여기하고 다른 행정청. 그렇잖아요. 여기하고 다른 행정청.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결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소송 들어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재결 자체 고유한 유법이 있으면 여기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재결 자체 고유한 유법이 없으면 행정청의 원처분을 여기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먼저 뭐를 정해줘야 돼요? 이 행정청이 처분을 했을 텐데 또는 뭐 부작위를 했을 텐데 어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거를 심리 재결하냐 이걸 먼저 정리를 하셔야죠. 그러면 기준은 일단 여기 행정청 소속입니까? 여기보다 위급입니까? 위급. 그래서 만약에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가 시도지사 또는 국가행정기관장이 처분했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런데 시, 군, 구청장이 처분했다면 시도지사 소속 심판위원회.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대통령 소속 기관장의 처분이라든가 정부 조직이 아닌 국회나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이쪽에서 했다면 거기 해당 기관 소속 심사위원회, 심판위원회 이해하시죠? 또는 뭐 업무가 독립적인 위원회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이제 정해집니다. 먼저 이제 청구할 때는 여기다가도 청구할 수 있고 여기다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자, 문서로 해야 됩니까?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까? 심판 청구. 말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로 청구 안 돼요. 심판 청구서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다만 이제 이 서면을 우리 판례가 아주 엄격한 형식의 심판 청구서로 보는 건 아니고 처분에 대한 불복의 취지라면 심판 청구로 보는 거예요. 물론 그건 우리 심판 사례에 나올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필수적 심판을 거쳤냐? 소송과 관련된 거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심판 청구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심판 청구서가 제출이 되면 심리를 하는 거죠. 내가 심리할 때 먼저는 뭐를 심리한다 했냐면 심판 청구 요건을 갖췄냐, 이걸 심리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만약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각하제기를 하는 거죠. 자, 청구 요건은 모든 행정작용입니까? 행정작용 중에 처분이 돼야 됩니까? 처분이 돼야 됩니다. 대상적격을 갖춰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22페이지에 대상적격 해가지고 사례 5번 넘기시면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까지가 대상적격이에요. 기억나세요? 대상적격이 되려면 처분이 돼야죠. 자, 처분의 개념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데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가 돼야 됩니다.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여기까지 쓰셔야 돼요. 준하는 행정작용. 이런 거는 외우셔가지고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여기는. 자, 그리고 부작이죠. 부작에 대해서 제기할 때는 의무이행 심판. 자, 먼저 여기서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권력 행사로서 구체적으로 벌 집행해야 되는데 하나 더 추가 잘했습니다. 이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 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직접적인 법적 효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분 개념 쓰실 때는 이거 하나 쓰시고 이거 하나 추가하시고. 됐죠? 부작위도 이런 게 나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부작위도 이게 나와야죠. 거부처분도 이거 나와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나와야죠. 부작위가 전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관계가 없으면 각하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왜? 입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직접적입니까? 일반 추상적입니까? 일반 추상적이니까.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여기서 제가 뭐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냐면 고시. 고시는 법적 성격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일반 추상적일 때 법규명령 될 수도 있고 행정규칙이 될 수도 있고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처분고시 몇 개 외우시라 했죠? 네, 그거 한번 봤었고 그리고 인허가 의제 분명히 한 번은 건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허가 의제. 근데 인허가 의제는 두 개로 나누셔가지고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의제되는 인허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의제되는 인허가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때는 의제되는 인허가를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되고 이해되세요? 그런데 의제되는 인허가 불허가 사유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했다면 주된 인허가를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되고 기억납니까? 네, 거기에 어디가 있냐면 사례 8번 28페이지 그 다음에 사례 9번 이해가시죠? 이거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이 대상적격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요겁니다. 거부. 그러면 요 거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거부가 대상적격으로 문제가 되면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을 꼭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성립 요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뭔가를 신청을 했죠. 행정청한테. 신청 자체가 뭘 신청을 해야 돼요? 처분을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를 신청. 그죠? 자, 그리고 이걸 거부를 했는데 이 거부가 이게 나와야 돼요. 거부로 직접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것.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신청만 되는 게 아니라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을 것.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상립요건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공식입니다. 상립요건 쓰신 다음에 신청권의 법적 성격, 이 성격을 또 쓰셔야죠. 신청권. 학설이 있었죠. 본안에서 판단하자는 설이 있고 성립요건으로 봐야 된다는 설이 있고 요 성립요건설은 대상적격의 문제로 보는 설이 있고 원고적, 청구인적격으로 보는 설이 있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묶어갖고 쓰시면 돼요. 자, 판례는 뭘로 간다 했습니까? 성립요건 중에 대상적격의 문제로 봅니다. 물론 이제 청구인적격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하나 쓰실 게 신청권의 의미를 쓰셔야죠. 신청인을 기준으로 한다 했습니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추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결정합니까?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추상적 형식적으로 있냐 없냐. 거부처분 나오면 일단 요게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넘기시면 34페이지 거부처분 나오면 성립요건, 신청권의 존재, 학설, 판례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신청권 전부의 판단 기준 됐죠? 네,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가 잘 나오죠. 요 거부처분이. 여기를 보시고 자 부작위 같은 경우에도 일단 부작위가 나오면 부작위의 의의를 쓰시는데 의의로 잘 못 쓰세요. 부작위의 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해야 할 그렇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부작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부작위의 성립요건. 이게 1이에요.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뭐가 있을 것. 2. 상당 기간 경과하도록 3.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되셨죠? 그런데 하나 또 들어가야죠. 네 번째. 네? 그렇죠. 요거 거부처분하고 똑같이.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을 것. 그럼 이게 나오면 또 똑같이 가겠죠. 본안 문제로 보자는 설, 성립요건, 심판요건으로 보자는 설. 네, 똑같이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고 네, 똑같이 가면 돼요. 판례는 심판요건설. 자, 우리가 결론 낼 때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신청권, 거부가 됐건 부작위가 됐건 심판요건설로 간다 그랬습니다. 판례 따라서. 그때 무슨 말을 쓰시라 했어요? 근거로? 행정청의 의무가 성립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권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판요건설이 타당하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똑같이 가면 돼요. 이 신청권의 판단 기준 똑같이 일반 국민 대상으로 형식적 추상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대상적격에서는 거부처분이 계속 시험에 나왔는데 이 부분이 공식으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외로 나온다면 고시라든가 아까처럼 인허가 의뢰 같은 것들이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상적격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네, 지우죠.
청구인 적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청구인 적격은 심판의 종류에 따라 일단은 취소 심판은 어떻게 쓰세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 거기를 하나 더 쓰셔야죠. 일단 법률상 이익 있는 자인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다면 또한 같다. 일단 그 조문을 쓰고 들어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효 확인 심판은 처분의 무효, 전부 여부, 효력 유무를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 있는 자.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나 부작위,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 공통적으로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청구인 적격. 그럼 이제 여기는 목차를 구성하실 때 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 또는 이제 범위죠. 여기에 대한 학설 대립을 쓰셔야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법률상 보호이익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 그냥 보호가치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설. 이거 쓰실 때 뭘 쓰셔야 했습니까? 자, 법률상 보호이익설 뭘 쓰세요? 여기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이 법이 뭐예요? 처분의 근거법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계직구 쓰신다 그랬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사익 또는 이익. 이해되시죠? 그냥 개별적, 구체적 이익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뭐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처분의 근거법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직접적 보호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보호 가치는 쟁송법적 시각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판례는 이쪽으로 하고 우리도 이쪽으로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례를 제가 뭐를 강조드렸냐면 경업자 심판, 경원자 심판. 경원자 심판이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경업자도 뭐 나올 확률이 있고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사례가 단독으로 출제가 안 됐는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자와 관련해 가지고. 자, 그리고 이 청구인 적격과 관련해 가지고 청구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청구이익. 아까 뒤에 취소 심판에서 봤던 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그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취소 심판은 처분이 유효한데 위법부당하니까 취소해달라 그 말인데 현 시점에서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상태더라 이렇게. 그때 원칙적으로 청구이익이 없는데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다면 또한 같다. 이거는 여러분 시간에 한번 나왔어요. 뭐로 나왔었습니까? 제재처분을 받았다 그랬죠. 제재처분. 제재처분을 받았는데 심판 청구하는 단계에서 제재처분의 기간이 경과가 됐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제재처분의 기간은 경과됐으니까 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력 나중에 가중제재 요건으로 규정돼 있다면 그때는 청구이익을 또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논리 구성하는 과정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관련해 가지고 청구인 적격의 법률상 보호이익과 동일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확대시켜 가지고 뭐 명예라든가 신용, 인격적 이익 이런 것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이렇게. 판례는 사안에 따라 일반적으로 법률상 보호이익과 동일하게 보되 사안에 따라서는 신용이나 명예 같은 자격으로 확대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도 지정을 잘 해줘야죠. 피청구인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 권한 따라간다겠습니까? 명의 따라간다겠습니까? 명의를 따라간다. 다만 이제 그거 쓰셔야죠. 권한이 승계됐다면, 승계한 행정청. 행정청이 폐지됐다면. 그건 없습니다만은 소송에서는 그 사무가 기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무튼 승계까지는 쓰셔요. 승계까지. 그런데 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했다고 해서 각하시킨다겠습니까? 경정한다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피청구인 경정하고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디 쪽에 있냐면 자, 사례 67페이지에 22번. 사례 22번.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피청구인 적격 쓰시고 경정까지 쓰시고 이렇게 됐죠? 경정까지. 그런데 이 경정에서 쟁점이 뭐냐면 이 피청구인 경정이 위원회가 의무조항이냐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량이기 때문에 경정 안 하고 각하시켰다고 해서 위법으로 보진 않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재결의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청구 기간을 쓰셔야 됩니다. 청구 기간에 제한이 붙는 심판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취소 심판 일단 청구 기간에 제한이 붙겠죠? 무효확인 심판은 청구 기간 제한이 없죠? 의무 이행 심판도 청구 기간에 제한이 붙습니다. 근데 이 의무 이행 심판의 경우에는 거부 처분의 경우에 제한이 붙는 것이고 부작위는 부작위가 계속되는 동안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제한이 붙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사례가 이제 뭘로 나온 건지 좀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청구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줘야 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요 180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애외를 또 인정을 해줬죠? 이해되시죠? 여기는 애외 없죠? 자, 요렇게 이제 기준을 일단 잡으시고, 이 알게 된 날에 의미를 쓰셔야죠. 추상적으로 알게 된 날입니까? 현실적 한 날입니까? 현실적 한 날. 그런데 여기는 나누셔야 돼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현실적으로 한 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일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날. 특히 뭘 가지고 또 출제를 할 거냐면 고시공고에 의해서 처분을 할 때 이렇게 갑니다. 자, 고시공고로 처분했을 때 특정인을 대상으로 처분을 한 것이냐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효력이 생기냐 나눠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것이 고지를 잘못했다거나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오고지 같은 경우에는 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고지했다면 고지받은 기간 내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불고지의 경우에는 180일 관달했죠? 일률적으로 알게 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청구하면 된다. 이렇게. 자, 문제를 푸실 때 만약에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게 이제 사례로 추가가 된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됐어요? 자, 여기서는 뭐하고 또 하나 연결시켜야 되냐면 원처분을 했다가 원처분을 감액을 했다. 그러면 감액된 날이 기준입니까?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이 기준입니까?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이 기준이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요거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처분이 있었고
이의 신청을 거쳤는데 감액 결정을 해줬다. 그러면 심판 청구의 대상은 감액 결정이 대상입니까?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이 대상입니까?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이 대상. 피청구인은 행정청이 되겠죠? 청구기관은? 그렇죠. 대상은 이걸 대상으로 하되 청구기간은 감액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어떤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청구요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기를 전부 다 묶어가지고 종합문제로 막 40점씩 냈단 말이에요.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 설명하시오. 막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단은 넓게 다 이걸 하나 간단하게 쓰신 다음에 이 사안에서 쟁점되는 거를 뽑아가지고 목차를 따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청구 요건이었습니다. 다 생각나시죠? 네, 믿습니다. 나올 건 많아요. 나올 건. 자, 이 청구 요건을 갖춰서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판 청구가 됐을 때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 이런 뜻입니다.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게 뭐였어요? 집행 부정지 원칙. 다만 가구제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집행정지, 임시처분. 그런데 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집행정지 요건을 쓰셔야죠. 의 쓰시고 요건 쓰시고. 자, 요건. 정지입니다. 정지. 정지 대상되는 처분이 존재를 해야 될 것이고 적법한 심판 청구가 계속돼야죠. 청구도 해야 될 것이고 사유 중대한 손해 발생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긴급해야 될 것이고. 자, 여기까지가 적극적 요건입니다. 자, 이 요건이 갖춰지면 정지 결정을 해주는데 소극적 요건도 있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행정지 요건을 쓰실 때는 항상 머릿속으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나눠주시는 게 좋긴 해요. 물론 같이 묶어가지고 써도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요건이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지 대상되는 처분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거부 처분이 문제죠. 되시죠?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었습니다. 긍정설, 부정설, 애외적 긍정설 또는 뭐 절충설. 자, 긍정설은 여기서 왜 이런 학설 대립이 생기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유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 받아봐야 법상으로는 재처분 의무가 없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재처분 의무가 없다면 무슨 실익이 있을 것이냐, 그죠? 그런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집행정지 결정하면 잠정적 기속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기속력에 의해서 잠정적 제처분 의무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부정설은 제처분 의무가 없으니까 실익이 없다. 예외적 긍정설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처분의 효력이 뭐 이렇게 계속 유지된다거나 이럴 때는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뭐 갱신허가처럼. 그러니까 예외적 긍정설 쓰실 때는 원칙은 부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실익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그죠? 자, 판례는 부정설이 판례고 우리는 일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인정 안 해도 뭘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임시처분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기억나시죠? 네, 요걸 쭉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이 소송에서 판례가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요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이 대상되는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적법이다 이걸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자, 물어볼게요. 무효확인 심판은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다 그랬죠? 왜? 무효인지 아닌지 여기서 판단 안 하니까. 요게 있냐 없냐를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가 이 원고 심판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걸 소극적 요건으로 넣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거는 추가시켜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심판에서는 굳이 뭐 안 써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심판은 부당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꼭 넣어야 된다고 막 강조하시던데 과연 그럴까 좀 그렇긴 해요. 아무튼 넣어두시는 것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이거. 자, 임시처분은 이제 요건. 똑같이 갑니다.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적극적 요건은 이게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집행정지하고 다른 거. 예?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 그렇죠. 이게 들어야 돼요. 상당히 의심이 있을 것, 의심이 갈 것. 그리고 이제 사유가 이거하고 좀 비슷한데 청구인의 급박한 위험이라든가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라든가 우려가 있고 세 번째인데 뭐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성. 됐죠? 자, 소극적 요건 똑같습니다. 임시처분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요거 하나 추가시키시고 여기다 이제 또 하나 쓸게. 집행정지와 관계해서 보충성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보충성에서는 뭘 쓰시면 돼요?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이 가능할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부처분이 나오면 집행정지 문제가 나오면 거부처분은 이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일단 집행정지 성립요건 두 개 쓰시고 그리고 인정여부 쓰신 다음 부정설로 가서 임시처분으로 검토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죠? 네, 임시처분까지. 근데 임시처분 이제 검토할 때 이런 거 하실 때 이제 사례 연습하실 때 다음 순환부터는 주어진 사례에서 그 필요성을 뽑아가지고 쓰셔야 돼요. 지금 사례가 이러이러하니까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여기 구별 포인트 하나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이 청구가 되면 심판 청구 요건 여기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쪽도 제가 볼 때는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도. 그리고 이 가구제 관련을 하셔가지고 집행정지 임시처분 요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거부처분이 여전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어차피 여기도. 자, 그러면 이제 이 본안심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회가 이제 본안심리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는 뭐가 첫 번째 문제냐면 심리 중에
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의의를 쓰실 때 행정청이 요 말 꼭 들어가셔야 돼요. 처분 당시 제시를 했던 사유 외의 사유를 추가한다거나 또는 이 사유를 변경한다거나.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허용될 것이냐 문제인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 허용 여부에 대해서 법에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허용 여부에 대해 학설 대립 나오겠죠? 자, 학설이 뭐뭐 있었습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설, 소송물 기준설, 그렇죠. 개별적 고려설.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설이고, 우리도 이제 이쪽으로 가자 그 말 아닙니까? 직권 심리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사례로 내기는 여기가 좀 곤란해요. 이쪽이. 여기가 끝나면 재결 쪽으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뭘 하나 보셔야 되냐면은 위법 부당의 판단 시점을 하나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좀 두 개로 나누실게. 취소 심판하고 무효동 확인 심판의 경우가 있고, 의무 이행 심판 있고. 이런 게 이제 사례로 나올 때는 처분 당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뭐가 바뀌었다거나, 특히 이제 법이 개정됐을 때로 나오겠죠. 그러면 재결 당시 개정된 법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처분 당시의 법을 따라갈 것이냐. 기억나시죠? 여기는 학설 대립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분 시설, 재결 시설. 물론 이제 절충설도 있긴 합니다. 단순하게 종료가 끝난 사안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효력이 이어지냐, 막 이렇게. 뭘로 가요? 처분 시설. 의무이행 심판 같은 경우에는 재결 시설. 재결 시 사실관계나 개정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자, 이렇게. 왜냐하면 의무이행 심판은 성격이 좀 다르죠. 여기는 처분을 해줘야 되냐, 이게 이제 쟁점이기 때문에 재결 시를 기준으로. 자, 요게 정리가 끝나시면 이제 재결 가셔야죠. 재결은 먼저 재결의 종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용재결. 취소 심판은 인용재결 어떻게 해요? 위원회가, 그러니까 인용재결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취소재결, 다른 처분으로 변경재결, 변경 명령재결. 그리고 무효확인 심판은 뭐 무효 확인재결 할 것이고, 의무이행 심판은 처분을 직접 위원회가 해줄 수도 있고 처분 명령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쟁점이 하나 나오죠. 처분 재결 있고 처분 명령 재결이 있는데 뭘 선택을 하냐. 뭐 선택 제한설도 있고 여기가 우선한다는 설도 있고. 근데 실무는 주로 뭘로 간다 했어요? 처분 명령 재결. 이해되시죠? 그러면 처분 명령 재결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이건 거의 별로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처분 재결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이 붙는 게 대개 처분의 권한이 행정청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처분 명령 재결할 때 어떤 처분 명령 재결을 하는 것이냐? 특정 처분 명령 재결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정 처분 명령 재결하는 것이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위원회가 처분을 정해가지고 특정 처분을 정해서 이거 하라 이렇게 명령 재결하는 거냐? 아니면 한계 지켜가면서 일정한 처분을 해라 이렇게 명령 재결하는 것이냐? 기속행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처분 명령 재결로 가겠죠. 재량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어떤 처분 명령 재결을 하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재량 처분이라도 위원회가 지금 상황 자체가 특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하나 기억을 하시고 사정 재결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요건 처분이 위법 부당 이유가 있을 것. 그런데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됐죠? 그래서 기각하는 재결. 무효확인 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이 꼭 있어야 돼요.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직권으로. 그리고 사정재결할 때 주문에 위법부당을 명시하시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제조치. 위원회가 사정재결할 때는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그렇죠. 구제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재결의 효력입니다. 갈수록 칸이 좁아지는데. 자, 형성력. 인용 재결로 인해 법률 관계가 변동되는 것. 취소 재결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형성력은 당연히 뭐가 수반돼요? 대세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기속력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인용 재결에서만 인정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행동을 해야 될 의무. 그러면 이 기속력의 내용 세 가지. 반복 처분 금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재처분 의무, 결과 제거 의무, 범위는 주, 객, 시 하셔가지고 주관적 범위로 처분행정청, 관계행정청 됐죠? 그리고 객관적 범위로 자 여기 잘 쓰셔야죠. 재결의 주문에서 밝힌 처분 및 위법 부당하다고 밝힌 사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쓰자냐면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 판단에만 미친다. 시간적으로는 요리 가야죠. 처분 시설을 따라가니까 처분 당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동일한 사유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결국 또 요리 가는 거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지 마시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재처분 의무와 관련해서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이 있었고 간접 강제가 있었습니다. 자, 직접 처분은 인용 재결이 어떤 재결이 나왔을 때 그렇죠. 의무이행 심판 관련해서 이행명령 재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요리 간다 했어요. 직접 처분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취소 재결이나 이런 데는 직접 처분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제한적인 게 있었죠. 직접 처분 위원회가 직접 처분해 주는데 명령 재결을 따르지 않았을 때 위원회가 성질상 처분의 성질상 위원회가 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있다 그랬습니까? 별로 없다 그랬습니까? 거의 없는 쪽으로 끌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리 가는 거죠. 간접 강제. 그런데 이 간접 강제는 다 들어간다 했습니까? 인용 재결. 자, 찾으실 게 이 직접 처분 간접 강제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인용 재결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처분은 의무이행 심판 청구해가지고 처분명령 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기억나시죠? 간접 강제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자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부존재 확인.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처분명령 재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은 의무이행 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취소, 무효 확인 다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청구하니까 거기 인용 재결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그래서 거부 처분의 경우 취소, 무효, 부존재 확인, 처분 명령 재결의 경우에 재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간접 강제. 간접 강제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위원회가 뭐를 해요? 지금 재처분 의무를 행정청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배상 명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즉시 배상 명령. 이해가시죠? 자,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우리 시험에서 아직까지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것은 사례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거. 요 대상적 격과 관련해서 거부 처분, 아까 봤던 성립 요건 기억나시죠? 특히 신청권의 정보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요리 가는 거예요. 가구제로 집행정지 될 것이냐. 안 되는 쪽을 끌고 가고 임시처분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그리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오겠죠?
인용재결 나왔을 때 재결의 기속력 일단은 이거 쓰셔야죠. 거부처분에 대해서. 그리고 재처분 의무 쓰시고 그 다음에 거부처분은 어떤 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직접 처분으로 가냐 간접강제로 가냐인데 직접 처분으로 갈 때는 처분명령 재결 의무이행 심판 청구했을 때만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되는 쪽으로 가요? 안 되는 쪽으로 가요? 안 되는 쪽으로 가신 다음에 간접강제로 해결. 자, 취소 심판을 청구해서 취소 재결 나왔어요. 거부처분에 대해서. 됐죠?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 재결 나오면 재처분 의무 쓰셔야죠.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하면 직접 처분 쓰세요? 안 쓰세요? 써야 돼요. 쓰셔야죠. 이 재처분 의무에 강제 방안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일단 쓰세요. 쓰고 안 되는 쪽으로 간 다음에 간접 강제로 이렇게. 푸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거부처분이 나오면 대상적격, 성립요건, 가구제, 인용재결에 대한 재처분 의무, 기속력의 내용이죠. 그리고 일이 끌고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이 출제가 될 겁니다. 집행정지 파트는 83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집행정지 임시처분 94페이지 95페이지 보시면 많이 나왔죠? 많이? 출제가 또 나올 겁니다. 넘기셔서 심판의 심리에서 97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에 여기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재결의 종류 관련해서 104페이지에 종류에서 나올 게 사정재결인데 만약에 인용재결의 종류를 쓰시오 그러면 사정재결까지 쓴다는 걸 기억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사정재결까지. 사정재결 누라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인용재결의 종류를 쓸 때 우리가 적은 나왔어요. 취소재결의 인용재결의 종류는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인용재결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처분을 단순하게 취소할 수도 있고 일부 취소할 수도 있죠. 분리 가능할 때. 아니면 다른 처분을 뭐 할 수도 있어요. 변경할 수도 있고 변경명령 재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를 쓰셔야 돼요. 사정재결 가능성 쓰시고 그리고 넘겨보세요. 재결의 기속력 관련해가지고 114페이지 그러니까 재결의 기속력 나오면 기속력 내용 3가지 반복금지, 재처분 의무, 결과 제거 그 다음에 기속력의 범위,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이제 사안 해결 잘 하시고 자 이런 식입니다. 저 125페이지 사례 41번 126페이지 이쪽에서 의무이행 명령 재결 나왔을 때 기속력 나오면 내용, 범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용재결의 종류 들어가 있죠. 그 보시면 자,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이냐 단순 처분 명령 재결이냐 그리고 넘기셔서 131페이지에 재결의 효력입니다. 직접 처분 이 재결 기속력과 관련해 가지고 이행강제인데 134페이지 보시면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 근데 대개 어느 쪽으로 이제 해결하자는 겁니까? 간접 강제로 해결합시다. 이렇게. 자, 요 내용들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심판에서 나오는 쟁점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요 거부 처분 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게 제일 많이 나왔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따로따로 아까처럼 뭐 인허가 의지를 물어본다거나 경원자 심판 청구 되냐 물어본다거나 경원자 심판은 왜 중요하냐면은 경원자 심판 청구할 때 청구인 적격 잘 쓰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뭣도 가능해요? 경원자가 심판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구제 방안을 선수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집행정지 임시처분 쓰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원자 심판에서 인용재결 나왔을 때 요리 연결돼요. 기속력 그럴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경원자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가능하다 했는데 타인의 인허가를 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거부 처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되게 좋죠. 거부 처분 났네 가구제 되냐 인용재결의 기속력 될 수 있냐 이렇게 전범위를 낸다면 그렇게 될 거고 제가 진도별로 되면 쪼개가지고 될 것이고 이런 식입니다. 이제 요 흐름에 따라 다시 한번 다음 우리 언제부터죠? 개강이 다다음 주인가요? 그때부터 여기 흐름에 따라 맞춰야 할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답안 작성 그 사례형이냐 뭐 이거 해가지고 그 교수님 거 글을 드린다 했는데 그거를 진도별 들어갈 때 첫 시간에 드릴게요. 첫 시간에 이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드린 것보다
그때 한번 답안 작성 그거 한번 보고 진도 나가면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서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진도별 나갈 때 지금 계획서 올려둘 텐데 올해는 작년에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는 5주 해가지고 일순환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심판, 비송사건, 행정사법 5주로 한번 일순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주로 또 일순환 한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되게 막 범위가 빨리빨리 나가버리니까 5주 만에 한번 일순환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8주로 이게 진도를 쪼개가지고 나갈 거예요. 심판도 쪼개서 나갈 거고 비송도 쪼개서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사례를 내는데 사례가 요 우리 교재 요 사례를 그대로 되면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드릴 거예요. 대신 이제 너무 길게는 안 만들고 딱 보면 한 141페이지 정도 사례 뭐 이런 정도 분량. 네, 요거는 40점짜리인데 쪼개가지고 한 144페이지 분량 정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내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할 거니까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진도별 때 탁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도별로 여러분들 시험 보셨잖아요. 잘 쓰시고 계시는데 이제 그거 끝나면 바로 이제 전범이라 이게 또 달라요. 진도별 때 쓸 때 느낌하고 전범이 쓸 때 느낌이 또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진도별에 잘 쓰셨는데 전범위로 가셨는데 이제 쟁점 못 따가지고 이거 써야 되는데 다른 거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년 공부한 거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흐름이 좀 잡히십니까? 여기서부터 쭉 잡으면 수업한 거 기억나세요? 몇 가지? 기억나시면 돼요. 기억나시면. 여기까지 왔는데 뭔 말인지 처음이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죠. 지금 기본 이론도 있고 핵심도 있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네.